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남동생의 전화로 목숨을 구했다. 저보다 7살 어린 남동생이 있었습니다. 나는 동생 바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동생을 귀여워했었지요. 남동생도 나를 잘 따랐기에 동네에서 유명한 사이 좋은 형제였습니다. 중학교 수학여행을 가던 날의 아침, 남동생이 가지 말라며 울기 시작합니다. 초등학교 때도 그랬기에 곤란하긴 했지만 딱히 놀라지는 않았습니다. 내가 없는 동안에 우리 집 강아지를 잘 돌봐달라고 말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첫째 날 저녁, 동생이 부른 것 같은 소리에 뒤를 돌아봤지만 당연히 아무도 없습니다. 나도 너무 신경을 쓰는 건가 싶었는데 왠지 모르게 걱정이 돼서 집에 전화를 했습니다. 남동생이 전화를 받았고 별일 없냐고 묻자 낮잠을 자는데 내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형제는 텔레파시 같은 게 있다는 이야기는 종종 들었기에 그런 건가 싶어 조금 기뻤습니다. 이틀째 저녁, 레크리에이션이 있다고 해서 해당 건물을 찾아가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친구와 장난치다가 도로에 뛰쳐나왔습니다. 건물 부지 아니었기에 차도 거의 없어서 방심을 했습니다. 클락션 소리에 놀라 뒤돌아보니 대형 트럭이 눈앞에 있었고 큰일 났다 싶은 순간 몸이 냅다 밀쳐지게 됩니다. 취했구나 싶어 눈을 꼭 감았습니다. 하지만 눈을 떠보니 간발의 차로 차도를 벗어나 있었지요. 다행히 살짝 긁힌 정도의 상처가 전부였고 트럭 운전수 아저씨도 당황해서 뛰쳐나왔습니다. 그날 밤에 집에 전화를 하자 또 남동생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내 꿈을 꿨다고 말합니다. 사고 이야기는 하지도 않았는데 도로에 막 뛰어나가면 안 되라고 말해왔습니다. 정말 우리 사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인연 같은 게 있구나 싶어서 들뜨게 됩니다. 하지만 다음 날 집으로 돌아간 후에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병원 침대 위에서 앓고 있는 남동생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 말에 따르면 전날 저녁에 쇼핑을 하고 돌아왔더니 남동생이 낮잠을 자는 방에서 신음이 들리더라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서 들어가 보니 남동생이 숨이 끊어질 것처럼 헐떡이고 있었다고 합니다. 무슨 발작인가 싶어서 당황해 껴안았지만 몸을 만지니 비정상적으로 아파했지요. 어머니는 바로 구급차를 불러 병원으로 남동생을 옮기게 됩니다. 병원에서는 전신 타박상이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침대에서 잤던 것도 아니라 자는 사이에 어디에도 부딪힐 일이 없습니다. 어디 떨어지거나 부딪힌 수준의 상처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마치 차에 치인 것 같았다나요. 나는 그때 나를 도와준 게 남동생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나 때문에 다친 거니까 내가 간호할 것이라며 부모님에게 말하고 그날부터 병원에서 묵으며 간병을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병실 일기로 쓸 노트를 가져다 달라고 부탁하려 집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남동생이 전화를 받습니다. 지금 병실에 있을 텐데 뭐지? 하지만 곧바로 어머니의 목소리로 바뀌게 됩니다. 나는 무슨 오류가 있었나 하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전화를 끊고 병실로 돌아오자 어쩐지 소란스러웠습니다. 남동생의 용태가 급변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남동생은 숨을 거두게 되었고 나는 그 후에 몇 달 동안 슬픔에 젖어 있었습니다. 동물이 주인 대신 죽는다는 이야기도 여러 있는데 어차피 죽을 거라면 남동생 대신 우리 집 강아지가 죽었더라면 하는 나쁜 생각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고등학교에 들어가고 집에 잘 들어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집에 들어가면 남동생을 떠올리게 되는 게 너무 슬펐기에 밤마다 밖에서 놀고 다니기만 했습니다. 어느 날 여느 때처럼 놀며 돌아다니는데 집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평상시에는 무시하기 마련이었지만 그때는 왠지 모르게 받아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러자 들려온 것은 남동생의 목소리였습니다. 형, 빨리 돌아와. 나는 강아지랑 산책 못 간단 말이야. 그렇게만 말하고 전화는 끊어졌습니다. 당황해서 집에 돌아가자 어머니가 통화 중이었습니다. 내게 전화가 걸려왔을 무렵에도 계속 통화 중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통화 내역에는 집에서 걸려왔던 전화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현관에서 나를 따라온 강아지가 가만히 내 얼굴을 올려다봤습니다. 그 얼굴을 바라보자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게 돼요. 나는 강아지에게 사과하며 밤새 울었습니다. 지금은 그 강아지도 꽤 늙어버렸지만 끝까지 내가 돌볼 생각입니다. 단 하나, 신경이 쓰이는 게 있다면 지금도 가끔씩 집에 전화를 걸면 남동생의 목소리가 들린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남편을 흉내내는 이상한 존재. 가끔 집에는 남편 같은 게 돌아옵니다. 출장 중이나 시골에 내려가 있어서 돌아올 리가 없는데도 언젠가는 캐나다에서 국제전화로 전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끊고 5분도 지나지 않았는데 다녀왔습니다라며 집에 돌아왔지요. 시간적으로 부자연스럽지 않았다면 의심조차 안 했을 정도로 남편 그 자체였습니다. 이상한 점이라곤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남편 같은 것은 어느새인가 사라져버립니다. 식사를 준비하고 있거나 시선을 돌리고 있으면 그 사이에 사라지는 것이었죠. 결혼하기 전부터 동거를 했지만 당시에는 그런 일이 없었으니 어쩌면 지금 사는 집이 문제인지도 모릅니다. 최근에는 나도 익숙해진 것인지 진짜 남편이 돌아와도 의심하게 될 정도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일지는 모르지만 당사자인 나는 굉장히 무섭습니다. 하지만 남편에게도 직접 말해봤지만 믿어주질 않습니다. 남편의 생명이라면 그래도 남편 본인이니 마음이 편하겠지요. 하지만 혹시 남편으로 가장한 다른 무언가라면 오늘은 남편이 계속 집에 있으니 안심하고 있지만 언젠가 바뀌어 버릴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무서워집니다. 친구는 남편 같은 게 왔을 때 영상으로 기록을 남기라고 조언했지만 왠지 모르게 꺼려졌습니다. 단 한 번 남편 같은 게 광고지에 낙서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정작 남편에게 보여주니 내가 장난치는 것이라 여겼는지 그냥 웃어넘겼습니다. 나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 번째 이야기, 시체에 관한 이야기. 첫 번째로 시체는 의외로 금방 썩습니다. 보통 시체가 몇 년에 걸쳐 썩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양지 바른 곳에 좋은 흙에 묻는다면 시체는 1년 만에도 다 썩어버립니다. 분명 1년 전에 시체를 묻은 무덤이어도 완전히 뼈만 남은 상태로 나오는 무덤이 꽤 있습니다. 어떤 유족들은 자기가 잘못 묻어서 그런 것인지 남의 무덤을 판 게 아닌가 걱정하지만 잘 썩는 곳이 좋은 무덤이라는 사실을 이해시켜야 할 때도 있지요. 두 번째로 사람 몸에서 가장 마지막까지 남는 부분은 두개골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의외로 허벅지뼈입니다. 달랑 허벅지뼈 2개만 나오는 무덤도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 곳에서의 허벅지뼈는 마치 PVC 파이프처럼 단단하고 굵습니다. 세 번째는 물에 잠기면 시체는 썩지 않습니다. 가끔 무덤을 파다 보면 흙과 물이 섞여서 거의 미숫가루 같은 완전히 물바다인 곳이 있지요. 그런 곳은 10 중에 9은 썩지 않은 시체가 나옵니다. 시체를 썩게 만드는 미생물과 흙속 벌레들은 물속에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익사한 시체는 잘 썩지 않습니다. 익사한 시체가 빨리 너덜너덜해지는 이유는 물고기가 파먹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는 죽은 시체에서 머리카락이 자랄까요? 시체에서 머리카락이 계속 자랐다는 괴담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사람도 머리가 빠지는데 그럴 리가 있을까요? 시체의 머리가 길어진 것은 크게 2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피부가 쪼그라들면서 피부 속에 파묻혀 있던 부분이 드러나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싸구려 삼배수해 때문이지요. 삼배수인은 원래 시체와 같이 썩어야 합니다. 하지만 70년대에 싸구려 수의나 가짜 수의가 판치던 시절에 나일론을 섞어서 만든 수의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가로줄은 삼배라서 다 삭았고 세로줄은 나일론이라 삭지 않은 경우가 있었지요. 이러면 이게 마치 머리카락이 시체의 몸을 칭칭 감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시체를 묻을 때 석회를 치는 이유입니다. 시체를 땅 속에 넣고 흙을 약 30cm가량 덮은 후에 석회가루를 뿌립니다. 이렇게 석회가루를 뿌리면 야생동물이 파헤치지 못하고 벌레가 꼬이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말입니다. 석회가루를 뿌리는 이유는 크게 2가지입니다. 하나는 물이 시체에 닿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흙에 섞인 석회가루는 물이 닿으면 시멘트처럼 굳어지는데 이러면서 시체를 묻은 직후에 비가 오더라도
시체가 묻힌 부분은 흙이 보송보송한 상태로 유지가 됩니다. 그런 상태가 지속되면 잘 썩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석회가 시멘트화되는 과정에서 열이 발생하는데 열은 시체를 더 빨리 썩게 만든다고 합니다. 이 지식은 상당히 왜곡되어 전해졌던 때가 있습니다. 어느 시대에는 콘크리트 관이 유행했던 때도 있는데 콘크리트 관에 담긴 시체는 하나도 썩지 않습니다. 콘크리트 관이 수조처럼 물을 고이게 하는 역할을 하기에 땅속에 묻더라도 수장하는 것과 같은 형태가 되어버립니다. 여섯 번째는 목재관도 너무 두꺼운 것은 좋지 않다고 합니다. 나무만 썩고 시체는 썩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지요. 마지막으로 시체 썩는 냄새는 의외로 별로 역하지 않습니다. 일상에서 맡을 수 있는 냄새 중에 시체 썩는 냄새와 가장 비슷한 냄새는 청국장 냄새입니다. 시체 썩는 냄새는 하수구 슬러지 냄새 같은 게 아니라 꼬리꼬리한 냄새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발냄새도 비슷합니다. 사람의 발에서 나는 냄새는 발의 각질이 공기가 잘 통하지 않는 신발 속에서 부패하는 냄새이기에 같은 이유로 시체 썩는 냄새와 비슷합니다. 시체 썩는 냄새와 진짜 똑같은 냄새를 맡아보고 싶다면 닭을 요리하고 남은 생닭 껍질을 싱크대 수치구멍에 넣습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나면 나는 냄새가 있습니다. 그 냄새가 시체 썩는 냄새와 거의 일치한다고 합니다.